네, 얼마 전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장이 도굴된 유물들을 은닉해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후손들은 이 유물들이 발견된 후에야 조상에 의해서 도굴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네, 오스만 아나운서. 이 사립박물관장이 도굴 유물들을 가지고 있게 된 그런 경위도 궁금하고요. 또 후손들은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후손들은 도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문제 사립박물관장이 은닉해오던 유물들이 발각되면서 도굴 사실도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도굴하거나 유통시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연루돼 있어서 더 씁쓸한데요. 함께 보시죠. 해조 씨와 전주희 씨의 종산입니다. 후손들이 정성스레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을 모르셨던 건가요? 지금 몰랐습니다. 뭘 팠다든지 그런 자리가 흔적이 남아있는 걸 못 봤다는 거는 전혀 몰랐죠. 그것도 없었죠. 선묘도 갖고 그랬는데 지들이 얼마나 좋길래 감쪽같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그 도굴품들을 은닉해오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도굴 사실이 드러났죠. 도굴된 그 매장 문화재를 취득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타인명의 창고를 빌려서 그 창고 속에 이런 도굴된 지석들을 은닉해왔습니다. 경찰이 지하 창고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자 창고 가득 쌓여있는 박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지석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적어서 무덤에 같이 함께 묻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개인의 일대기라고 하지만 그 시대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종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시대 문인인 유자광의 친필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기록물이 없어 희귀 연구자료로 평가받는 지석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석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것도 발견됐는데요. 이 안복초 지석은 1457년에 제작된 글씨를 새겨낸 다음에 거기에 철화 안료를 채우고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감기법을 사용한 묘지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580여 점의 지석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지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의 관장인 73살 권모 씨로 무려 10년 전부터 문화재급 지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권 씨는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진짜 연구 목적으로 그걸 취득을 했다면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술 자료를 활용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어떤 개인 수장고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도록 그 창고에 방치를 해놓은 걸로 봤을 때는 자신은 이 지석들이 도난품이었는지 모르고 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진 않았는데요. 이 지석이라는 거는 그 죽은 사람의 어떤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게 그 도굴되지 않으면 밖으로 유통될 수가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석이 도굴된 문화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이 귀중한 지석들을 창고에 은밀히 감춰뒀을까요? 2009년 7월경부터 어떤 타인명의 부동산에 은닉을 해왔습니다. 발견 당시 지석의 보관 상태라든지 장소 봤을 때 어떤 공소시효가 도과되기를 기다렸던 걸로 보여지고요.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도록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 없이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립박물관장 권 씨를 도굴문화재 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립박물관 관장이 문화재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도난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도난 문화재를 더 수장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유물도굴이나 불법 거래 등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문제는 이런 유물의 가치나 유통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문화재 전문가로까지 불리는 사람들이 종종 가담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도굴된 유물 200여 점이 경북 구미의 한 사찰에서 발견됐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제작된 유물들로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보물급 유물인 통일신라 시대 석조열의 좌상도 있었습니다. 추정되는 감정가가 무려 4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유물들이 어떻게 이 사찰에 모이게 된 걸까? 이 절 주지스님에게 판매를 한 사람은 모두 3명. 이 중에는 놀랍게도 지역의 문화재 보호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모 씨도 있습니다. 피의자 장모 씨는 그 문화재 보호 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그 문화재 지킴이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화재 유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그 문화재를 도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20년 전부터 도굴꾼을 막기 위해 유적지를 돌며 순찰을 하는가 하면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어떤 그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 도난 도굴품을 구입하고 또 매점 매석을 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탄받아야 될 일이죠.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했던 장 씨처럼 앞서 보신 시립박물관장 권 씨 역시 매년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는데요.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제 사립박물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윤리 강령이나 아니면은 그 박물관장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좀 강제할 필요는 있다. 법률적으로나 규칙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론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문화재 도굴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화재 사범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 관련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야말로 음성적인 유통 거래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매매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어떤 지자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 부서의 어떤 허가를 받고 매매한 경우에만 어떤 선취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굴 유물 중 출처가 확인된 지석들은 다시 후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런 문화재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문화재를 회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